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해 다뤄봤었는데요. 방역 패스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될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전국에 방역 패스가 이제 마트, 백화점 이런 생필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런 공간에는 해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이제 따라잡기가 저도 이제 버거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의사의 관점에서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을 쉬운 언어로 좀 풀어보고자 했던 저희 채널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좀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빨리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팍스로비드 코로나 경구 치료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경구 항바이러스제, 뭐 항체 치료제, 면역 조절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팍스로비드에 한정지어서 다뤄볼 거고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의사인 관점에서 실제로 어떤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고 과연 그 연구가 믿을만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제가 짧게 찍고 싶지만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짧은 버전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추가로 정보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거기 확인하셔서 네이버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이제 가성비 있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어떤 상황에서 투여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 개념을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기 이전에는 예방을 목적으로 약을 써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약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주사를 맞는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밀접 접촉된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거기에 이제 경구항 바이러스 치료제가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지금 노출 후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내 가족이 확진이 됐을 때 나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PCR 검사하기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에 이 항바이러스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에서 경증, 중등증 환자에 한해서만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항체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키로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데 경증, 중등증 환자 말 그대로 산소 치료까지는 필요 없는 환자를 경증, 중등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부터는 입원을 해서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증 이런 환자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환자는 경구 항바이러스제 혹은 레키로나를 투여를 하는데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해서 병원에 가서 뭐 입원하지 않을지라도 주사실에 가서 1시간 동안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는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이 항체 치료제는 말 그대로 이 항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맞춰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자꾸 변이를 하잖아요. 오미크론, 델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구 항바이러스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변이로부터 뭐 자유롭다는 거죠. 애초에 그 변이 단계,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변이랑은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렘데시비르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주사 항바이러스제인데 이거는 중증 환자에 한해서 투여를 하는 거고 면역 조절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증 환자에서 투여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화이자에서 일단은 이 팍스로비드 원래 머크와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했었는데 머크의 경우에는 효과가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 인정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팍스로비드를 우선적으로 긴급 승인을 했고 현재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근거가 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에픽 HR이라는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위험군은 에픽 SR,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노출된 상태에서 아직 확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에픽 펩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데 현재 HR이 뭐의 약자냐면 하이 리스크라고 해서 고위험군 환자들, 코로나에 걸리면 매우 위중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에픽 HR이고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고요. 에픽 SR, 즉 일반 위험군, 뭐 전혀 기저질환도 없고 딱히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일반 위험군은 2022년도 1분기에 곧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 결과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2분기에서야 이제 노출 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도 조금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픽 HR 고위험군에는 어떤 연구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화이자에서 만든 발표 자료예요. 보면 이제 연구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이 강의가 이제 일반인 분들을 위한 강의지만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어떤 연구를 설계할 때는 일단은 연구 집단을 모아요. 근데 그 집단 중에서 우리가 특정 대상을 이제 타겟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근데 여기서는 RCT라고 해서 RCT가 이제 그 무작위 대조군 연구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연구 수준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일 높은 수준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연구가 18세 이상의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고요. 여기 보시면 고위험군인데 어떤 고위험군이냐면 비만 환자,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당뇨, 만성폐질환, 고혈압, 면역 저하자 이런 환자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모집해서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5일 이내에 증상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하게끔 해가지고 그 이후의 결과를 확인한 거죠. 실제로 뭐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위약군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3일 증상 발생 후 3일 이내에 약을 복용을 했어요. 그런 환자들이 나중에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여기 보면 위약이라는 게 있어요. 위약이 뭐냐면 이 코로나 약이라고 해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코로나 약은 아니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약인 거죠. 그리고 한 집단은 이제 진짜 코로나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약을 줬는데 사실 이 약의 모양과 이 약의 모양이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먹은 환자들조차도 편견이 안 생기겠고 이 약을 준 의사도 이 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빙성을 높이고 편견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는데 그 어떤 결과를 보냐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을 보겠다. 그래서 이게 적으면 위약보다 코로나 약이 만약에 적으면 효과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뭐 임시 발표 자료고 이거는 끝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맞춰서 본 자료인데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군에서는 28일 동안 봤을 때 사망한 자가 한 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비율이 총 697명 중에 5명 있었다고 하고요. 위약군은 682명 중에 44명이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89%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위험도를 감소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뉴스에서 그렇게 89%라고 하는 게 이런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인데, 이 아까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일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했을 때는 이 효과가 88%까지 있었다라고 해서 89%, 88% 매우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이제 2차적으로 또 결과를 봤더니 바이러스 양도 많이 떨어졌다. 10배 이상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약이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봤더니 오히려 위약군에서 부작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위약군보다는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약이다라고 돼 있고, 그나마 여기서 보고됐던 부작용들을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제시한 건데, 여기 보시면 미각 이상이 시험군에서는 6%, 그러니까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군에서는 6%, 그 다음에 위약군, 그러니까 뭐 아무런 약도 아닌 그냥 그런 가짜 약에서는 1% 미만 발생했었고, 설사는 각각 3%, 2%, 그러니까 팍스로비도에서 3%로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 고혈압, 이거 뭐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위중한 부작용은 없었다. 대신에 중단한 비율이 각각 그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 비율이 팍스로비드 2%, 위약군은 4%였다. 라고 해서 오히려 위약에서 더 많이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R이라고 해서, 아까는 이제 고위험군, 뭐 비만, 당뇨, 만성 폐질환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스탠다드 리스크, 그러니까 일반 위험군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 똑같고요. 여기서는 고위험군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있는 그런 기저질환자들은 다 빼고 그냥 뭐 질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았더니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 환자들이었고요. 여기 3일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복용을 했고, 거의 미국 사람과 영국이 40%, 30%를 차지했고, 그 외 인종이 30%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주된 연구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타겟으로 보겠다, 우선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던 게 증상의 소실 정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그런 입원이나 사망하는 비율을 봤다면, 여기서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어떤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주된 목적으로 봤고, 여기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여기서는 이제 5일 이내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이런 증상들을 초점으로 주로 봤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된 목적은 조금 의아한 상태이고요. 여기서도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눈여겨봐야겠지만,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성 0.05일이라고 해서 5일로 밝혀졌고, 그나마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정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플라시보에서는 426명 중 10명, 팍스로비드에서는 428명 중에 3명으로 대략 70% 효과가 있었다,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임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들을 좀 봐야겠고, 임시 연구 결과에서는 바이러스 양을 10% 정도 위약 대비 더 감소했다, 10배 정도 더 감소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부작용을 봤더니 뭐 크게 엄청 많은 위약군과 차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자에서 지금까지 했던 연구 결과들을 밝혔는데, 어찌됐든 고위험군이나 일반 환자들이나 했을 때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양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임시 연구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연구 결과, 임시 연구 결과를 둘 다 봤을 때 이 HR, 고위험군의 환자에서 89%, 88%까지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에픽 SR, 일반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화이자의 연구 결과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각각 이런 식으로 표가 나눠져 있다. 이런 89%, 85%, 부작용 20%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구 결과들을 조금 천천히 차분차분 들으셨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머크사에서 이제 출시한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효과가 50%밖에 안 됐다라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팍스로비드의 연구 효과 결과를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투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고위험군을 말씀드렸어요. 이 HR이라는 연구에서 결국 투여를 했던 그런 환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투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환자들을 다 투여했다가는 약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코로나 위중증의 상황과 그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어떤 인구 집단에서 더 걸렸는지, 어떤 인구 집단이 더 감염에 취약한지를 분석해서 일단은 연구 결과에서 똑같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에서 중등증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환자들에게만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면역 저하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에서는 레키로나를 먼저 투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들 우선적으로 경구치료제를 보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에 참여한 집단들 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일부 이제 12세 이상 경증 중증자 치료에도 이 약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 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이 40kg 대신 40kg가 넘어야 돼요. 40kg 이상의 12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도 투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 저하자나 이런 고위험군에 한해서 우리나라에 밝힌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 기전 말씀드릴게요. 왜 이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면 일단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에서 RNA를 배출하고 RNA를 통해서 리보솜이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말씀드린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센트럴 도그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센트럴 도그마는 뭐 DNA, RNA, 단백질 이런 순서지만 뭐 그런 맥락에서 RNA, 단백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단백질이 제가 이제 좀 비유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무언가 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컵을 만들 때 우리가 찰흙을 이제 빚어가지고 그 찰흙을 통해서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고 이렇게 잘 빚어요. 근데 단백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찰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길다랗게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듯이 단백질도 일단은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부는 바이러스 껍데기에 A라는 측면을 만들고 일부는 B라는 곳을 만들고 이런 어떤 쪽은 또 다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효소가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 결국에 다 바이러스의 그 껍데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바이러스 안에 RNA가 있고 이 껍데기가 있어야 얘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만들려면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막는 약이 바로 팍스로비드고 팍스로비드의 실제로 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하는 약은 니르마트렐비르라는 그런 항바이러스제고 리토나비르라는 거는 니르마트렐비르라는 이 항바이러스제의 분해를 막는 에이즈 치료제 때 쓰였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각각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그림에서도 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게 팍스로비드의 핵심 기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구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약국 가서 달라고 하면 되나? 아니면 동네 의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주도하에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연락이 가고 이제 문진이 필요하겠다 하면 또 이제 병상 배정했던 것처럼 어떤 의료진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해서 이분은
해당이 되는구나, 복용 바이러스 처방의 기준에 부합하는구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담당 약국으로 연락해서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가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배송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진단 확정 이후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투여를 하는 시점이 상당히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진 받고,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정부에서 지난번도 병상 배정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잖아요. 델타 변이 때 확진자 하루에 7,000명, 8,000명 나왔을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 항바이러스제가 처방이 되면 그런 점에서는 이 보급률 자체가 좀 우려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현재까지는 처방이 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그리고 몇 알을 며칠 동안 먹을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이 항바이러스제고 이 하얀색이 이제 에이즈 치료 때 쓰였던 이걸 그 리토나비르라는 건데, 얘네가 분해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알과 이거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총 5일 동안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저녁에 먹는 걸 빠뜨렸다고 해서 2회 복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안 되고, 일단 보건소에 연락해서 지시대로 이제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8시간 복용을 만약에 저녁에 드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건너뛰고 그 다음 회차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보건소나 아니면 뭐 재택치료 하실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는 분께 말씀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일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만약에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때는 입원을 하셔야 되거나 뭐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간 복용을 그러니까 저녁에 드신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만약에 뭐 7시였는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깜빡했다. 그럼 그거 건너뛰고 드시고 일단 보고를 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 알을 동시에 복용하고, 만약에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 전에 의료진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시겠지만 약을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약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똑같은 일반인 사람들과 똑같은 양을 복용하면 그 약의 농도가 더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약의 용량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주의사항이요. 이 주의사항은 좀 복잡한데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약의 문제는 약물 상호작용을 이렇게나 많이 해요. 여기 보면 뭐 진통제, 심장약, 항부정맥약, 통풍약, 뭐 스타틴, 고지혈증약, 그다음 뭐 비아그라, 그다음에 수면제 이런 것들과 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제 왜 그러냐? 같은 이 약과 팍스로비드가 이 분해될 때 같은 효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효소가 더 활성화되거나 더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팍스로비드의 실제 효과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원래 복용했던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간 독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간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비형 간염이 잘 조절되던 분이신데 이 약을 드시고 가서 간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약 때문에 올라온 건지 비형 간염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HIV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약들을 함께 복용하실 때 어떤 내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기존에 다니시던 의료진 분들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약물들과 다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처방이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허가되어 있는 약품들을 보면 뭐 이런 약들이에요. 근데 이런 약들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약들의 농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 팍스로비드의 용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 어떤 약들과 팍스로비드를 같이 먹으면 기존에 드셨던 여기 항경련제인데 이 팍스로비드를 드심으로 인해서 이런 항경련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발작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병용 투여할 경우에서는 이 평소에 이 혈액 응고하는 그런 레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기존의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약들이 이렇게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인 분들이 아닌 의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지금 몇 페이지를 제가 넘기고 있는데 끝이 없죠. 그래서 이런 약들 다 상호작용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 뭐 그냥 내가 이 5달 그냥 내 지인 줘야겠다. 근데 그 지인이 알고 보니까 막 다른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선한 의도로 이렇게 건네드렸지만 그분은 정말 위독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인 경우에서는 복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12세 이상일 경우에 최소 40kg 이상인 환자들에 한해서만 투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임산부거나 수유부거나 뭐 간질환이 있다거나 신장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보건소에 그런 비대면 진료를 하실 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 백신처럼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얼마나 내야 될까? 약간 비싸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팍스로비드는 이 5알씩 그러니까 하루에 총 6알이죠. 그걸 5일 동안 총 30알을 드셔야 되는데 대략 63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63만 원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니까 약값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코로나 관해서 제가 또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